네, 안녕하세요. SAP 코리아의 오영환이라고 합니다. 어, 머리가 엉망이네요. 아, 머리 좀 다시 좀 하고, 예, 얘기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전 시간에 그 대표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그 디지털 트윈에 대한 개념을 좀 얘기를 했다면, 지금 이 시간에는 인더스트리 4.0에 기반해서 디지털 트윈이 의미하는 바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 기준으로 해서 어, 소프트웨어들이 어떻게 좀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앞서 우리 인더스트리 4.0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요. 인더스트리 4.0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서 크게 얘기할 때 우리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CPS라고 얘기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굉장히 이제 혼란스럽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이전 시간에 자세히 좀 설명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저도 이제 한번 좀 톱파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CPS라고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첫 번째로, 실물 세계하고 가상 세계를 연결을 한다. 그래서 데이터의 스레드를 가지고 현장의 정보를 플랫폼상에서 밸류 체인들이 엮여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밸류 체인들이 엮여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통합 스토리지, 그다음 통신 모듈, 그다음 전파 센서, 그다음 지능형 소프트웨어 시스템들을 아우르는 플랫폼, 그리고 사물 인터넷 기술을 통칭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기업의 경우는 밸류 체인상의 모든 정보들하고 트랜잭션들이 이제 유의미하게 엮이면서 데이터가 의미를 가지는, 그러니까 단순하게 0, 1의 의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IoT나 이런 부분에서 데이터가 올라오는 태그 정보, 이것들이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의 스레드를 가진다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럼 이제 디지털 트윈은 사이버 피직스 시스템, 우리 저 CPS하고 디지털 트윈이 어떤 게 더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음, 디지털 트윈이 더 크다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가 기술적인 부분 또는 개념적인 부분으로는 주로 많이 이제 상상을 하시는 부분이 형상화 그리고 시뮬레이션, 형상화된 것들을 뭐 사이버 시스템에 올려서 그거를 시뮬레이션을 하고 돌려보고 이런 부분들로만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어, 저희가 SAP와 지금 인더스트리 4.0 이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그 큰 그림은 그 형상화되는 부분하고 시뮬레이션 하는 부분은 음, 일부에 해당되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 디지털 트윈의 최종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우리가 메타버스에 기반한 버추얼 팩토리가, 우리 이제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버추얼 팩토리와 버추얼 몰 내지는 버추얼 월드 이런 부분들이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그림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검토를 하시거나 아니면 주로 이제 그 부분들을 얘기를 하실 때 많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R&D를 통해서 R&D에서 만들어진 CAD나 도면들을 가지고 또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도록 그 형상들을 구동을 시켜보고 그걸 구동을 시킨 걸 가지고 우리가 디지털 트윈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데이터 스레드가 더 중요하고 그 데이터의 스레드를 통해서 설계단에서 올라오는 정보들, 그리고 그 설계를 가지고 양산에 들어가는 정보들, 그리고 양산에서 일어나는 품질과 관련된 정보들, 설비와 관련된 정보들이 다 엮여서 하나의 공장처럼 움직일 수 있도록 해주는, 그리고 하나의 공장뿐만 아니고 그 앞뒤 선후 관계에 있는 밸류 체인에서 전체적인 데이터, 그 기업의 데이터의 흐름이 어, 사이버틱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디지털 트윈의 궁극적인 모습이다라고 정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이 높은 단계의 디지털 트윈은 이 투자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투자를 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거 컨셉을 가지고 뭔가를 이제 투자를 하거나 기한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이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것들을 통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극적으로 단순하게 우리가 사업 기한을 하고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기한을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 회사 내에 기업 내에 있는 밸류 체인들을 얼마나 효율화를 시키고 그 밸류 체인에 있는 단절된 부분들을 어 시미스하게 엮여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투자에 대한 효과를 분석을 해 봐야 된다. 그래서 낮은 단계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는 부분들 컨셉을 좀 가지시고 데이터의 스레드를 가질 수 있도록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좀 잡으신 다음에 그게 완성이 되고 나서 그 기반 하에서 좀 더 고도화되어 있는 디지털 트윈의 형태를 추진하셔야 되는 게 맞는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비즈니스 상에서 우리가 이제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비즈니스 상에서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기존의 기업들은 굉장히 많은 투자들도 하고 프로젝트들도 많이 했습니다. R&D 영역, 그다음에 공장의 현장 영역, 팩토리 영역, 또 설비 영역, 그다음에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empower를 시켜주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고 좀 더 뭔가 고도화된 환경 속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empowered people과 관련된 부분들, 요 영역들의 각각을 우리가 LOB라고 생각을 한다면, 라인 오브 비즈니스라고 하는 LOB라고 생각을 한다면, 지금 보고 계시는 이 그림은 각각의 영역에서 아주 심플하게 단순화되어 있는 밸류 체인들을 제가 도식화를 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R&D 영역, 연구개발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하고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생산 계획, 생산 실행, 그리고 생산 실행 과정에서 일어나는 품질에 대한 정보의 피드백, 그리고 그 생산 설비들을 가지고 운영을 할 수 있는 어셋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실제로 그것들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들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제 도식화를 그려놓은 건데, 지금 파란색 빗금으로 쳐져 있는 것처럼 대부분의 대기업부터 시작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영역들에 대해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심지어는 디지털 트윈을 위해서 뭐 시뮬레이션을 해본다든지 디지털 목업을 가지고 시뮬레이션 하는 이런 이제 시스템도 구현을 해서 쓰고 계시는데, 문제는 지금 보시는 이 LOB 영역들의 빗금쳐 있는 부분들이 알게 모르게 단절이 되어 있는 부분들인 거죠.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어 저는 이제 수평적 단절이 일어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이 수평적 단절 외에도 또 추가적으로 수직적 단절이 있습니다. 이 수직적 단절은 우리가 기존에 어 그 기업의 그 정보 시스템들을 구성을 할 때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ISA 95 스택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ISA 95 스택은 맨 위에 비즈니스 플래닝 내지는 비즈니스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뭐 ERP 같은 경영 정보 시스템의 영역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공장 레이어에서 매니팩처링과 관련된 영역에 우리가 MES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이제 시스템들이 있어요. 그리고 현장 쪽에서는 현장 설비나 장비들에서 데이터를 수집을 하기 위해서 수집을 하고 나서 그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PLC라고 하는 우리 그 현장 그 설비 쪽 보면은 이제 패널 같은 거 조작을 하는 그 패널들 보이시죠? 그 패널들이 이제 PLC라고 부르는 내용들인데, 그 패널들 PLC 부분들, 그리고 샵플로우 단, 우리 이제 공장 현장 단에서 실제로 움직이는 디바이스라든가 머신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 장비라든가 어떤 실험 도구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올라와야 되는 정보들, 이런 정보들이 크게 4단계, 5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ISA 95 스택은 레벨 0부터 레벨 5까지로 구성을 하는데, 이렇게 구성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 각각의 영역에서 최적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 최적의 시스템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각각의 레이어들은 그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정리되어 있는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다라고 하는 게 이제 ISA 95 스택인 거죠. 이렇게 만들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정보 기술이 발전을 하지 않고 하드웨어들이 발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밑에서 올라오는 엄청난 데이터들을 받아들일 그릇이 안 됐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나눠서 구성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이 구성들을 이제 팩토리 데이터 레이크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디바이스에서 올라오는 모든 정보들을, 그리고 ERP에서 올라오는 경영 정보들, 그다음에 의사결정, 사람들이 진행을 하는 밸류 체인 상에서 트랜잭션을 일으키는 모든 정보들, 이런 것들이 같이 결합이 돼서 유의미한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형태를 지금 보시는 디지털 프로덕션 플랫폼이라고 하는 형태로 가져가도록 하는 게 이제 수직적 통합을 다시 가속화할 수 있도록 이제 해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영역에서 현실적인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이니셔티브, 동인을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비즈니스 프로세스 기준에서 봤을 때 이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가 현장에 있는 정보들, 현장에서 구성되어 있는 정보들을 끌어올려서 의사결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유의미한 데이터로 가공이 될 수 있는 백데이터가 만들어지는 거. 그게 첫 번째. 그래서 샤플로우 오퍼레이션에 대한 통합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걸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정보들을 점사적인 KPI 모니터링을 리얼타임으로 하고 글로벌에서 올라오는 실시간의 공장 정보, 현장에 대한 정보, 설비에 대한 정보, 그리고 비즈니스에 대한 정보들을 묶어서 의사결정을 해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데이터들을 가지고 머신러닝이나 AI 같이 학습을 시켜서 비즈니스 데이터를 모델링을 통한 예지 품질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은 밸류체인상으로 보면 이 제조 생산을 하기 위한 부분에서 벤더가 원재료를 납품을 하고 공장에서 반제품을 만들어지고 그 반제품이 만들어진 라인에서 완제품 조립 라인으로 넘겨서 그 완제품이 만들어지고 나서 고객한테 딜리버리가 되는 그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 어느 곳에서 품질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실제 공장 라인에서 돌아가고 있는 과정 중에서 지금 상태의 조건이면, 컨디션이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거를 오퍼레이터가, 작업자가 유심히 들여다보거나 아니면 품질과 관련된 담당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게 결국은 의사결정의 지원과 제조 원가의 절감을 나타내게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공장에서 돌아가고 있는 여러 설비들, 구축물뿐만 아니고 이 설비들, 이퀴먼트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인이 될 수도 있고, 로봇이 될 수도 있고, AGV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설비들이 우리가 중단 없이 제조 생산을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주는 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보전, 우리가 메인터넌스라고 하는 거의 주 목적인데, 이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지 품질, 프리딕티브 메인터넌스를 구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분석하고 학습하고 그 다음에 작업자나 그 담당자에게 알려줄 수 있는 이런 일들을 기본적인 디지털 트윈을 기반으로 해서 올라오는 데이터의 스레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주요 동인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말씀드리는 이 인테그레이션 샤플로우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영역에 대해서 사실 이 네 가지를 다 말씀을 드리면 한 2~3시간 정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첫 번째에 대한 얘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시간 정보의 연결, 그래서 샤플로우에서 일어나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정보들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정보를 연결을 하고 취합을 하고 그리고 그게 유의미한 의미를 가지도록 의사결정을 지원해주는 부분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품질 정보들을 이제 동시에 취득해서 Q코스트를 감소를 하거나 추적성을 확보를 하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 디지털 트윈의 샤플로우 인테그레이션을 통해서 추가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한번 만들어내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인더스트리 4.0이라는 거를 얘기를 하면 첫 번째 두 가지 키워드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인더스트리 4.0에서 주요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OCP, 오더 컨트롤드 프로덕션입니다. 이 오더 컨트롤드 프로덕션은 첫 번째로 고객이 원하는 사양들을 정하고 고객이 원하는 사양을 선택을 하면 그 선택된 내용이 생산 현장까지 내려가서 고객에 맞춤 생산을 할 수 있도록 랏사이즈 원의 형태로 구성을 하는 그런 개념이 오더 컨트롤드 프로덕션입니다. 이 뜻은 뭐냐면 내가 주문한 이 제품이
지금 어느 공장에 어느 라인 정도에서 흘러가고 있고 내가 언제쯤이면 받을 수 있다. 또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지금 홀딩되어 있다라고 하는 정보들까지도 내가 확인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있는 거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이제 기업 사이드에서 해야 되는 내용 중에서 주요 키워드를 생각을 해보시면 첫 번째가 유연 생산 계획, 그 다음에 유연한 생산 라인, 세 번째가 변형 구성, 그러니까 이제 구성형 자재, 구성형 제품. 그래서 고객이 원하는 대로 세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이런 물통이 있어요. 이런 물통이 있는데 내가 원하는 물병과 원하는 색깔과 원하는 뚜껑과 그리고 원하는 디자인을 주문을 하면 그걸 그대로 만들어 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때 얘기하는 다품종 대량, 소품종 대량 생산에서는 전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장에서 작업 효율을 하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생산에 대한 효율을 맞추기 위해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로트예요. 로트. 로트는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제품의 수량을 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로트를 극단적으로 줄이면 제품 하나가 하나의 로트가 돼요. 그래서 그거를 랏 사이즈 1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랏 사이즈 1을 따라가면서 이 랏 사이즈 1에 해당되는 형태로 만들다 보면 다품종 소량 생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은 지금 목표하고 있는 게 뭐냐면 다품종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려지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자동차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동차에서 지금도 이제 옵션을 많이 하고 있긴 하지만 그 옵션이라고 하는 것도 정말 플렉서블하게 고객이 모든 거를 원하는 형태로 다 만들어준다? 그렇진 않죠. 우리가 튜닝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랑 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객이 영업을 주문을 할 때 우리가 디지털 트윈화 되어 있는 형상, 설계 도면에 있는 그 형상들, 그런 부분들의 특성값들을 다 가지고 있는 주문 사이트에서 주문을 냅니다. 그래서 고객은 뭐 색상, 그다음 가죽, 그다음에 휠, 림, 그다음에 뭐 엔진의 형태, 그다음에 엔진의 그 파워, 브레이크에 대한 부분 옵션, 뭐 전기 자동차 같으면은 이제 전기 그 배터리에 대한 옵션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마음대로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마음대로 선택을 하고 나면 해당되는 가격에 대해서 사양이 만들어지고 얘는 원가가 얼마기 때문에 마진율이 얼마여서 이제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라고 하는 정보들이 이제 고객한테 전달이 되고요. 고객한테는 뭐 원가는 전달이 되지 않겠지만 그러면 그러고 나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당되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BOM과 라우팅을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고객이 주문을 했을 때 이미 이 해당되는 BOM과 라우팅들은 선택이 돼서 생산 현장과 생산 계획에 반영이 됩니다. 생산 현장과 생산 계획에 반영이 되고 해당되는 부품이나 파츠들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생산 지시를 내리게 되는 거죠. 그럼 생산 현장에서는 그 내용들을 가지고 작업을 할 때 우리가 3M이라고 얘기하죠. 맨, 머신, 머티리얼이 어떤 작업들을 했고 어떤 고객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이 작업들이 만들어져 있는지를 정확하게 추적을 하면서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거꾸로 역으로 패깅해서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까지. 그리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예지 품질, 예지 보전과 관련된 공장에서의 효율화 작업들까지도 같이 연계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의 말씀드리는 OCP, Order Controlled Production의 기본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는 Asset Administration Shell입니다. 우리가 자산관리 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자산관리 쉘은 가장 간단하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은 우리가 PC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PC에 하드 디스크랑 그다음에 USB로 그래픽 카드를 꽂고 그다음에 USB로 여러 가지를 꽂아서 우리가 쓰는데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 컴퓨터 초기 모델 기억하실지는 모르겠지만 그 초기 모델들은 그 카드를 꽂고 나서 그 드라이브를 인스톨을 하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줘야만 카드가 작동을 했었죠. 근데 지금은 꽂기만 하면 플러그 앤 플레이가 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우리가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 플러그 앤 플레이를 산업 현장으로 올려놓은 거가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결국은 제조 설비에 대해서 자, 로봇이 산업용 로봇이 있고요. 또는 AGV가 있고요. 그다음 컨베어로 돌아가는 곳에서 작업해야 되는 로봇 팔들이 있습니다. 이 로봇들이나 이 설비들이 설치를 하고 나서 뭔가 세팅을 하고 PLC에다 코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플러그 앤 워크가 가능하도록 구성해서 해당되는 머신에 대한 작동 범위, 그다음에 티칭이 되어 있는 기본적인 디플로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티칭 되어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매뉴얼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그 해당 설비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드라이버들, 이런 것들이 클라우드상으로 계속 주고받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서 그 설비에 대한 최신화, 그리고 설비 설치했을 때 바로 즉각적으로 현장에다 도입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프로토콜, 우리의 가지고 있는 이제 그 기존 표준 프로토콜이 우리가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 키워드는 해당 프로토콜에 대해서 주요 인더스트리 4.0에서 레코멘드를 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OPC UA나 DA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을 하지 않고 이 설비를 구동할 수 있는 부분들, subscribe, 계속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화시키는 부분들, 그리고 그것들을 각 머신 투 머신이 연결을 해서 수직 통합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해당 키워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그리고 현장에서 그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을 기반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는 설비들을 연결을 해서 제조 프로세스를 구현을 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지금 보시는 이 메이커에서 나오는 이 데이터들, 그래서 최신 업그레이드된 데이터, 매뉴얼, 그다음 프리디파인드 스킬, 그다음 어드레스 인포메이션. 우리가 OPC 어드레스를 사실 PLC를 코딩을 할 때도 OPC에다 이제 어드레스를 이제 코딩을 해야 되는데, OPC가 아니라 어드레스를 PLC에다 코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코딩하는 부분들을 표준화를 시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 영역들, 해당 영역들에 대해서 지능형 제품 설계, 그 다음에 지능형 공장, 지능형 자산, 그 다음에 사용자에 대한 생산성 강화와 관련된 디지털 트윈과 엣지에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드릴 건데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4개의 축 중에서 지능형 제품 설계와 지능형 공장은 OCP 컨셉, 아까 오더 컨트롤드 프로덕션의 컨셉이라고 생각하시면, 두 번째로 지능형 공장과 지능형 설비에 대한 컨셉은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에 대한 컨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 지능형 공장, 해당 공장은 OCP와 AAS가 같이 결합이 되면서 움직여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그 공장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을 드리면, 자, 우리가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있어요. 이 비즈니스 네트워크는 크게 보면 설비를 만드는 메이커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설비를 만드는 메이커가 공급을 하는 바이어가 있죠. 그리고 해당되는 설비를 유지 보수를 하거나 서비스를 해주는 협력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에 보시면 우리가 생산 설비 영역에서 설계, 계획, 제조, 물류와 관련된 여러 리퀘어먼트들, 요구사항들, 그 다음에 우리가 스펙이라고 얘기하죠. 해당 스펙들, 그 다음에 여러 이제 그 작동을 해야 되는 범위에 대한 스페시피케이션, 뭐 FMEA,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항목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항목들을 충족을 하는 설비들을 도입을 합니다. 그런 설비들을 도입을 하고 나서 설비를 자동화시키는, 그리고 해당되는 설비들이 스마트 설비로 구성이 되고 그 설비들이 스마트한 형태로 운영이 되다 보니 결국은 스마트 팩토리의 초입 단계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스마트 팩토리의 제조 쪽과 관련된 부분들의 큰 그림을 생각을 해보시면, 이 스마트 설비들은 단순하게 공장에서 제어를 하고 오토메이션을 하는 게 이제 스마트 설비는 아니고요. 이 앞단의 설계와 그 다음에 수요 계획,
그다음에 작업 우리가 이제 주문을 받아 있는 주문 계획들,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는 캐파와 관련된 캐퍼서티와 관련된 얘기들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품질에 대한 저하가 발생이 예상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셀 방식의 그 제조 생산 방식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AGB가 품질 저하가 발생될 수 있는 그 셀에 가지 않고 다른 셀, 대체를 할 수 있는 다른 셀로 가서 작업을 시켜주는 그런 형태의 이제 프로세스까지도 구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도 이제 열심히 말씀을 해주셨고 가장 이제 굉장히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사이버상의 어떤 데이터, 디지털 트윈으로 이제 얘기를 하려면 통신구조, 규격화되어 있는 통신구조를 통해서 데이터가 올라와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모든 설비에 대해서 통신을 인터페이스를 할 수 있는 통신에 대한 부분을 다 만들어내고 그거를 우리 디플로이죠. 여러 공장에다가 연결을 시켜놓고 또 설비가 또 다양해지면 다양해질수록 굉장히 기하급수적인 우리가 공수라고 얘기하죠. 투하 자본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거를 하기 위해서 피지컬한 시스템을 사이버상으로 올릴 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인터페이스가 지금 말씀드리는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산관리쉘에서 메이커가 설비를 만들면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에 기반한 그런 데이터 구조를 내놓을 때 지금 보시는 형태의 구조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OPC UA 인포메이션 모델을 통해서 헤더에는 식별자, 그다음 바디에는 서브 모델과 프로퍼터,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기본 사양이 어떻고 스페시피케이션이 어떻고 생산 연도가 어떻고 설치 연도가 어떻고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에너지 사용량은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한 런타임 데이터를 같이 만들어 놓고요. 그다음에 OPC UA라고 하는 표준 프로토콜, 글로벌 표준 프로토콜을 통해서 API를 가지고 XML이나 JSON, 그다음에 RDF 같은 프로토콜을 시스템과 연결을 해서 구성을 한다. 이게 이제 주요 항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더스트리 4.0에서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을 얘기를 하고 OCP를 얘기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은 유연한 라인과 유연한 생산. 그래서 내가 제품을 바꾸고 또는 홀류 생산을 한다든지 여러 설계가 바뀌어서 설비가 추가되거나 바꾸거나 아니면 설비의 동작 범위가 바뀌었을 때 이때 빠르게 전환하겠다. 그리고 결국은 이런 공장 내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내가 이 프로세스나 요 공정들을 내가 외주로 줬을 때 역시나 설비와 설비가 데이터를 주고받으면서 그 데이터를 하나의 공장처럼 데이터를 스레드를 만들면 궁극적으로는 버추얼 팩토리가 되는 거죠. 그럼 그 버추얼 팩토리를 통해서 고객이 요구하는 굉장히 복잡다단한 사양을 내가 이 공장단에서 대응을 하고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기본 개념이 지금 OCP와 AAS의 주요 목적과 타겟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에는 여러 가지 ISO나 IFC 같은 IEC에 관련된 표준 프로토콜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미 정의가 되어 있고요. 요런 이제 그 기반을 통해서 우리가 자산이나 설비들을 만들어내는 메이커들이 이런 데이터를 이제 인베디드를 시켜서 내보내는 거죠. 내보내고 나서 그거를 받아들이는 받아들이는 바이어들은 설치를 하고 나서 그걸 API로 연결만 하면 바로 이제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지금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을 위한 요 데이터들의 내용들을 잠깐 보시면 지금 이제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AAS라고 하는 부분이 크게 헤더가 있고요. 그 밑에 보면 서브가 있고 그 서브 밑에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 프로퍼티 밑에 관련된 내용들이 지금 보시는 내용처럼 우측에 있는 내용처럼 정의가 되어 있는 상태로 고객에게 전달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예를 들어서
매뉴얼이다. 아니면은 뭐 어떤 뭐 특정한 정보다, 다큐먼트다. 이런 것들도 요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 안에 있는 고객 껍데기 안에 있는 그런 하나의 내용으로서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형태의 데이터를 이제 배포를 하고 나서 메이커가 업데이트가 됐어요.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이어가 쫓아가서 그거를 업그레이드를 하든지 이전 같으면, 아니면 어떤 서비스 직원이 와서 그걸 업그레이드를 해주거나 업데이트를 해주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얘기하는 내용은 이런 내용들이 클라우드 상으로 올라가서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가능해진다는 뜻은 뭐냐면, 해당되는 설비가 실제 공장 라인에 들어가 앉아 있는데, 그 공장의 라인에 들어가 앉아 있는 그 설비가 클라우드 상에 디지털 트윈으로 들어오고, 그 데이터를 핸들링을 하는 서로 이제 규약을 맺겠죠. 핸들링을 하는 그 업체들은 메이커, 그 다음에 유지보수를 서비스를 해주는 유지보수 업체, 또는 우리 오너, 그 설비에 대한 오너, 이런 사람들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 업데이트를 해주거나 필요한 정보를 넘겨줘서 서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부분들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이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도 만들어져요. 그거는 이제 뒤에 좀 만들어진 좀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마트 설비를 도입하면서부터 폐기할 때까지 우리가 디지털 트윈의 컨셉으로 생각을 해보면, 설계를 하고 주문을 하고 납기를 받고 나서 데이터에 대한 기록 및 조회가 일어나는데, 내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하다면 메이커나 서비스 업체에게 전달이 되고, 그 서비스 업체들은 그 데이터를 지금 작동되는 정보들을 확인을 하고 나서 그 작동 수명이 다 되기 전에 미리 예방적으로 또는 예지적으로 메인터넌스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더 나아가서는 설비를 공급했던 업체가 프리미엄 서비스 같은 거를 통해서 끊임없이 24시간 7일 동안 계속해서 구동할 수 있는 규약을 맺고 모니터링을 해주고 파츠를 업데이트해주고 서비스 파츠를 업데이트해주고 매뉴얼이나 아니면 드라이버나 이런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들을 업그레이드를 해주는 그런 서비스 모델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보관하고 적재하고 폐기하는 그런 일련의 라이프 사이클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당되게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표준화된 설비나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포워드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 이벤트를 받는 곳에서 뭔가 업데이트를 하고 나서 리버스 이벤트, 어떤 피드백을 주는, 그래서 기계가 발생됐던 이벤트에 대해서 누군가가 받아서 그거를 분석을 하고 그 분석된 정보들을 다시 피드백을 해서 작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 이런 형태의 구성을 하고, 이런 형태의 구성들은 결국은 버추얼 팩토리로 가는 하나의 토대가 되지 인프라가 되는 그런 개념이 된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이터를 이제 클라우드 상으로 이제 올려서 관리를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퍼레이터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에러가 나고 나서 메인터넌스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메인터넌스가 일어난 부분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되고, 이 업그레이드가 궁극적으로는 추가적인 업그레이드가 더 이상 불가능해서 새로운 프로덕트를 구매를 하거나 새로운 프로덕트를 가져가려고 할 때, 설치를 하려고 할 때 해당되는 정보와 유사한 그 작동 범위나 아니면은 원래 또 요구했던 요구사항들과 유사한 기능을 할 수 있는 프로덕트를 제안을 해주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같이 그 메이커 입장에서는 활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진 메이커들이 가지고 있는 어셋 어드미니스트레이션 쉘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왼쪽에 지금 그 부분 클라우드 기반으로 움직이는 요 영역이 될 거고요. 지금 저기 밑에 이 동영상 참조 링크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유튜브에 자산관리 쉘과 관련된 SAP의 디지털 트윈의 컨셉들을 동영상을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협업 기반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들을 만들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들을 통해서 협업 기반을 통해서
버추얼 팩토리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요런 그 부분들을 약간 이제 SAP의 그 Set Administration Shell을 기반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그 서비스들에 대한 화면들을 이제 구현되어 있는 화면들을 잠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지금 보시는 화면들처럼 전체 스레드, 이 자산이 설비가 만들어지고 설비가 설치가 되고 나서 폐기될 때까지의 이력들, 전체 이력들이 스레드가 쭉 히스토리가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그림이고요. 이게 마치 이제 해당하는 설비의 페이스북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 어떤 이벤트가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나는 언제 뭐 했었고, 이런 것들을 설비가 이제 스스로 이제 이런 걸 만들어내면서 보여주는 것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설비들에 대해서 하이라키 구조를 가져가야 됩니다. 공장에서는 해당되는 공장의 라인의 모델의 설비의 이퀴먼트의 그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무슨 태그 정보들, 센서 정보들 이런 것들까지 쭉 연결이 되는 하이라키 정보들인데, 이 기본적으로 이제 그 설비 체계 텍소노머니에 관련된 부분들을 이렇게 설비들을 그 정보들을 입력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구멍들을 만들어서 쓸 수 있도록 해놓고요. 그렇게 구현이 되어 있는 화면들이 지금 보시는 설비에 대한 모델 정보라든가 기준 정보, 그 다음에 설비에 관련된 특성 정보, 그 다음에 센서 정보들, 이런 것들이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올라오게 하고 히스토리 정보를 종합적으로 한 번에 이 해당되는 펌프에 대한 전체 히스토리와 전체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 이제 화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펌프의 하위 구성품들, 그 다음 서비스 파트들, 이런 내용들, 그리고 기술 문서, 그다음 표준 작업 지시서, 그다음 센서에 대한 지표들, 임계치에 대한 설정. 그래서 우리가 메저링 포인트, 메저먼트 포인트라고 하는 우리가 설비 관리에서 얘기하는 메저먼트 포인트, 그리고 운영 지표와 관련된 성과 지표들, 우리가 OE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표들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지표들까지도 같이 모니터링을 하는. 그래서 설비가 구축돼서 만들어지고 나서, 그리고 그 설비가 가지고 있는 기준 정보들, 여러 가지 정보들, 그리고 거기에 실제로 구동이 되고 운영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태그에 대한 정보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모니터링을 하면서 운영을 할 수 있는. 자, 여기에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형상 정보는 한 구석에 그냥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형상 정보에 대해서 또는 라인에 대한 형상의 어떤 라인의 지금 작동에 대한 작동 그 스테이터스에 관련된 부분들, 우리가 DCS나 이런 데서 만들어진 작화되어 있는 그림들, 내지는 설계 도면 정보를 갖고 와서 그거를 옷소링을 해서 그거를 형상 정보를 만들어 가지고 모니터링 태그 정보를 계속 실시간으로 라이브로 모니터링하는 부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뒤에 흘러가는 데이터들이 얼마만큼의 양질의 품질을 가지고 데이터를 스레드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느냐, 이게 디지털 트윈의 주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트랜잭션이 일어났던 부분들, 설비에서 부지보수를 했던 이력들, 이런 것들까지도 같이 오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보도록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설비를 도입하고 나서 자, 플러그 앤 워크는 해요. 그러면 이제 요 셀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작업을 하는데 우리가 제조 생산을 할 때 이 작업 하나만 해갖고 제품이 만들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라우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번 공정, 20번 공정, 30번 공정, 그리고 10번 공정 내에는 어떤 설비들이 예를 들어 환봉을 구부려야 되는 웰딩 공정이 있다라고 하면 그 웰딩 공정을 하기 위한 전후 작업들, 그 다음에 그 로봇이나 아니면 설비들이 구동되는 여러 컨디션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그리고 그 작업이 끝나고 나서 다음 어떤 공정으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정보들, 이게 머신하고 머신들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스스로 다이나믹 프로세싱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영역들, 이런 것들이 결국은, 그리고 이제 사람은 거기서 작업을 할 수도 있지만 모니터를 통해서 보고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들까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샵플로어 영역의 운영단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AS를 통해서 만들어서 설치가 된 설비들이
실제로 공정이나 라인의 제조 현장에다가 공정단으로 제품이 만들어지게 하려면 지금 보시는 샵플로어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한 거죠. 이 샵플로어에 대한 디자인이 단순하게 이 설비를 갖다 꽂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신공장 같은 경우는 이 공정들을 어떻게 구성을 할 거며 셀 방식으로 갈 건지 컨테이너 방식으로 갈 건지 또는 라인 방식으로 갈 건지 잡샵 형태로 갈 건지 이런 형태의 의사결정들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해당되는 장비나 설비들을 우리가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제품들을 기반으로 해서 라우팅을 보고 해당되는 라우팅을 설비들을 어떤 워크센터, 우리 작업장에 대해서 어떤 장비들이 운영이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디자인을 해보고 나서 시뮬레이션을 하고 그거를 실제로 런타임을 배포를 해주는. 그래서 이 배포라고 런타임 배포라고 하는 거는 이 제품이 들어왔을 때 이 작동을 시작을 하고 이 작동이 끝나고 나면 다른 AGV나 아니면 어떤 컨베어에 실어준 그 설비나 AGV는 해당되는 그 다음 공정을 찾아서 다음 공정을 수행할 수 있는 셀을 찾아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디플로이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니터링하고 분석하고 최적화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결국은 제조 프로세스에서 디지털 트윈을 지향을 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공장 라인에 대한 디자인과 그다음 공장 라인에서 운영이 되는 설비들, 그다음 피지컬한 그다음 머신들 이런 머신들이 이 공정들을 수행을 할 때 머신들이 어떤 작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디자인들을 여기서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아키텍처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좀 아주 클리어하게 한 번에 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당되는 그 어댑터, 우리가 커넥션을 할 수 있는 어댑터와 그리고 그 커넥션을 받아 올려서 데이터를 머신을 모델링을 하는 런타임 모델, 그리고 그 런타임 모델들을 디자인을 할 수 있는 디자인 타임에 대한 모델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여러 이제 그 레이어를 가지고 구성이 되기는 합니다. 여튼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는 제조 생산에서 얘기하는 라우팅과 공장에서 현장에서 실제로 일하는 설비들이 일하는 내용들은 공장 설비 쪽에서 일하는 부분들과 사람이 일하는 영역들이 굉장히 좀 나눠져 있죠. 많이 나눠져 있고 더 자세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핫포밍이라고 하는 요 형태, 핫포밍이라고 하는 요 공정들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들을 보면 MES에서 스타트를 하고요. 그 스타트된 MES 정보를 설비가 받아서 핫포밍을 하기 위한 예열 작업을 합니다. 그럼 예열 작업을 하고 나서 그러면 로봇이 이 포밍을 하기 위한 자재를 그래빙을 하죠. 그래빙을 하고 나서 그거를 플레이싱을 합니다. 플레이싱을 하고 나서 포밍을 하죠. 포밍을 하고 나면 만들어진 것들을 로봇이 다시 잡아서 트랜스퍼를 해줄 수 있도록 어떤 다른 머신에다가 얹어줍니다. 이게 제대로 작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에 따라서 재작업이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일들이 제품의 공정에 대해서 공정만 따로 만들어지고 설비의 라인에서 우리가 레시피라고 그러죠. 그 장비에 대한 레시피들을 어떻게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보실 수 있는 내용들이 사람이 세팅을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이 세팅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오토메이션하고는 거리가 먼 얘기예요. 아니면 그 제품만 만들도록 라인이 설계가 되어 있어서 그것만 줄차고 그냥 줄창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되겠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스 커스터마이제이션과 매스 프로덕션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설비와 기계가 단순하게 해당 작업만, 한 작업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 가지 멀티 작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제품이 바뀌었을 때 다른 작업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만들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디자인이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 PLC에다가 우리가 날 코딩이라고 얘기하는 PLC하고 PLC끼리 설비하고 설비끼리 데이터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날 코딩이라는 거를 합니다. 그러면 이 날 코딩을 하는 거는 우리가 생산 기술, 우리 부서로 보면 생산 기술에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게 아니라 공무팀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하시게 돼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생산 프로세스와 생산 라우팅, 그 다음에 생산의 효율화를 추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부서가 이 내용들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비가 새로 들어왔을 때
그 설비를 도입을 하고 나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투하를 하게 됩니다. 제품이 바뀌었을 때도 제품의 레이아웃, 제품 제작을 위한 레이아웃들, 그다음에 공정에 대한 시퀀스가 바뀌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정도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럼 제일 빠르게 하려면 새로운 라인 하나 추가하는 거죠. 그럼 그건 돈이 드는 거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설비들과 기존에 있는 라인들을 가지고 어떻게 구성할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보면 이런 얘기가 의미가 있게 되는 거죠. 네, 저희 시간 관계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리고 싶은데,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들이 화면들이 이제 해당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WM 창고 관리를 위해서 자동차에 대해서 스테이징, 온 스테이징을 하기 위한, 우리가 GIS G트를 하기 위한 온 스테이징에 대한 머신들끼리의 커뮤니케이션도 해당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 이제 해당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디자인을 하는 설계 기술이나 이제 생산 기술이나 생산 영역에서 디자인을 하는 라우팅과 공정의 레이아웃을 디자인하는 요 그림 이제 화면이 지금 보시는 이런 화면들이고요. 이 화면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서브 모델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제 드래그 앤 드랍 내지는 이제 그 로지컬 모델처럼 이제 드로잉을 하는데 이 드로잉을 하면서 여러 가지 로직들이 더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나 아니면 외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들,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과 관련된 뭐 학습 모델 이런 것들에 대한 서비스들을 내가 끼워 넣겠다라고 했을 때 지금 보시는 이 파스 모델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개발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각 설비들에 대해서 디플로이가 됐습니다. 디플로이가 돼서 액티베이트를 하고 나서 디플로이가 되면 해당되는 로봇이나 설비들은 이 조건들에 맞게 구동을 할 수 있는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구동을 할 때 해당되는 그 레이아웃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해당되는 조건대로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더스트리 4.0과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OCP와 AAS, 기본적으로 이 두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얘기를 하고요. SAP는 지금 독일의 인더스트리 4.0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더스트리 4 Now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같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이 인더스트리 4 Now는 파트너사 그리고 고객 그리고 SAP가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구성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요거 관련돼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또 다시 한번 만나 뵙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지금 보시는 이 영역들, 설비를 사서 설비를 등록을 하고 나서 파스처럼 펑션 에즈 서비스, 각종 기능들을 서비스로 받아들이고 해당되는 서비스를 레지스트링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장에 대한 디자인, 그다음 디플로이, 그다음 설비에 대해서 그 디플로이에 대한 런타임을 액티베이트를 하고 나서 구동을 하고 구동되는 그 부분들을 다시 피드백을 해주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해당되는 디지털 트윈을 통해서 신규로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한 사례가 있어요. 독일의 그 캐저 컴프레서라고 하는 압축 공기를 만드는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예요. 이 압축 공기를 만드는 설비를 제작하는 회사였는데 여기가 이제 중국하고 굉장히 경쟁이 심해지다 보니까 매출이 많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서비스 체계로 바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압축 공기를 만드는 설비는 대여를 해줍니다. 대여를 해주고 압축 공기를 만드는 분량만큼 과금을 하는 그런 서비스 체계로 가져왔습니다. 그거를 확보를 하기 위해서 디지털 트윈의 컨셉으로 물리적 설비들이 원격으로 떨어져 있는 물리적 설비들이 작동하고 있는 데이터들을 모니터링을 하면서 과금을 했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통해서 24시간 가동 중단을 하지 않는 프리미엄 서비스를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우리가 렌탈 서비스처럼 받으면서 추가적인 정비 서비스까지를 하면서 이 캐저 컴프레서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구현을 했고 그거를 위해서 디지털 트윈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그런 유스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시간 오버하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이런 형태의
디지털 트윈과 관련된 실제 산업 내지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내용들을 오늘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